네, 반갑습니다. 금융위험관리 강사 김상옥입니다. 이제 4주차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요. 또 벌써 4주차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벌써 한 달이 이제 다 되었다는 게 예, 코로나로 여러분 보지도 못한 채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또 우리가 보면서 수업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또 4주차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주차는 그 보험회사의 위험 관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3주차에는 은행의 위험 관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4주차 이제 보험회사 위험 관리입니다. 이제 5주차 다음 주는 또 증권사의 위험 관리에 대해서 할 텐데 이번 주 4주차 그 보험회사 위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에서 보험 산업의 규모도 적지 않거든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많은 자산이 또 보험회사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그 위험 관리에 있어서 엄격한 금융당국의 이런 제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사항도 많고요. 위험 관리에 대한 어떤 협약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4주차 내용에서 보험회사의 위험 관리를 보면 첫 번째, 이제 또 우리 기사로 보험회사의 위험 관리 사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기사로 이제 우리 수업을 진행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돕고 또 지겹지 않은 수업이 되도록 하는 건데 또 그렇게 느끼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기사로 하려고 이제 기사를 매주 이제 그 서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보험회사의 각종 위험 관리에 관련된 사건 사고 또는 이제 그 지금의 진행되고 있는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또 오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서 보는 내용에 따른 그 용어 정리 볼게요. 그래서 이 용어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인데 또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영상에서는 우리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위험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특징을 한번 짚어보고 또 이 보험사로부터 발생하는 장수위험과 사망위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래 살 위험과 빨리 죽을 위험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어떻게 해서 보험사의 위험인지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이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입니다. 그래서 보험에 있어서 보험 관계자들, 그러니까 보험회사일 수도 있고요, 보험회사 직원들일 수도 있고요, 보험의 대상인 피보험자 또는 보험의 주체인 계약자들이 어떻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역선택은 어떤 위험을 발생시키는 데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보험회사가 직면한 리스크. 물론 두 번째 영상이 다 보험회사가 직면한 리스크죠. 그래서 3번의 보험회사가 직면한 리스크에서 2번 사항을 포함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사로 보는 위험관리 사례입니다. 최근에 보험 그 기사를 보면 이 기사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 저번 달 기사인가 이랬는데요. 보험사에서 킥스를 시행한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입니다. 보험사가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재무 건전성, 그 보험회사의 이제 과제로서 재무 건전성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킥스를 시행하겠다. IFRS 17과는 독립적으로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안에 내용을 보면 IFRS 17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킥스를 이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1-5 보시면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 관련해서 주요 제도들이 추진되는 그 경과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2017년부터 해서 킥스에 대한 협의가
됩니다. 그리고 초안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고요.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킥스를 시행하겠다 라고 발표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킥스를 시행할 거다. 그럼 킥스가 뭐냐? 킥스가 뭔지 용어 정리부터 한번 보고 올까요? 잠시만요. 킥스에 대한 용어 정리. 먼저 15페이지에 있는 킥스 용어 정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킥스란 보시면 단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리안 인슈어런스 캐피털 스탠다드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IFRS는 전 세계적인 어떤 기준이라면 이 킥스는 이제 국내에서 만든, 그래서 밑에 설명 보시면 우리 IFRS 17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험사의 자산 및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서 리스크와 재무 건전성을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자산도 있을 거고 부채도 있을 건데 이거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얼마인지 부채인지를 얼마인지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면 시가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와 재무 건전성을 정교하게 관리하겠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킥스에 따라서 보험사들은 보험사에 노출된 리스크인 요구 자본 대비해서 보험사가 손실 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본의 비율을 최소 100%를 넘겨야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보험사에는 노출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자본, 노출된 리스크인 요구 자본에 대비해서 그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본이 100%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넘겨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는 실질적 자본 확충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단락, 보험업계는 새 회계 기준 도입 시기에 맞춰서 상품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면서 향후 발생 가능한 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당초에 이 IFRS 17이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2021년 차질 없이 회계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서 2019년을 목표로 재무 전산 회계를 담당하는 차세대 시스템 개발에도 모든 영역을 쏟아왔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도입이 1년 미뤄졌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또한 IFRS 17과 킥스 도입 시 지급 여력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사들은 유상증자 및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의 방법으로 자본 확충을 지속해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험사들이 자본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순위채 발행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돈이 필요해요. 보험사들은 이런 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그 회사의 그 자본을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IFRS 17이나 킥스가 회사의 자본을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억 있다라고 판단된 보험사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자본이 50억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자기 회사의 그 비율이 낮아지겠죠. 건전성이 낮아지겠죠. 100억이 있는 줄 알았던 회사가 실제 50억이 있다라는 게 밝혀지면 그 회사는 건전성이 낮아지겠죠. 네, 그게 뭐 지급 여력 비율이 하락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빨리 도입되기 전에 돈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채를 뭐 발행한다든지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자본 확충을 지금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보시면 하지만 2018년 11월 14일에 IFRS 17 도입 시기가 2022년으로 1년 유예되었거든요. 유예됨에 따라서 보험업계에서는 킥스 도입 시기도 2022년으로 1년 늦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추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상은 2022년, 2023년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어에 보시면 IFRS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IFRS는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우리 그 신문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IFRS 17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제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각종 금융권에서 이 IFRS 17이라는 이 국제 회계 기준 때문에 다들 긴장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IFRS 17이라는 그 회계 기준은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국제적인 회계 기준이고요. 설명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 기준이랍니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IFRS 4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게 지금 계속 이제 미뤄졌죠. 2021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였다가 앞에 보시면 2022년으로 또 미뤄졌는데 이제는 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이제 보인다가 최종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발표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세계보험회사의 재무상황을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 비교하기 위해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원칙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기에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시가 평가한다는 게 핵심이다. 시가 평가한다. 매 결산기 시가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원가 평가가 보험 계약을 맺은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 부채를 계산하는 방식이라면 시가 평가는 결산기마다 실제 위험률과 시장금리를 반영해 보험 부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추가 설명 더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원가 평가 방식은 보험 부채가 한번 확정되면 그에 맞춰서 책임 준비금을 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도 그 계약고에 대한 부채는 같은데 이에 반해 두 번째 줄 시가평가는 해마다 부채가 달라진다. 책임 규모도 해마다 그때그때 바뀌어서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보험료를 굴려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돈을 더 쌓아야 돼요. 그래서 적정 기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도 더 늘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단락 보시면 좀 이해가 될 텐데 밑에 보시면 국내 보험사들은 과거 고금리를 약속하고 팔아둔 저축성 상품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금리가 높았죠. 그래서 그때 8%짜리, 6%짜리 8% 줄게, 6%로 당신의 그 연금을 굴려줄게 하고 팔아둔 저축성 상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IFRS 17이 시행되면 보험 부채가 막대하게 늘어난다. 재무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팔아둔 저축성 보험 8%짜리, 7%짜리가 지금은 그 위험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 회계. 정리를 할 때 지금 회계 기준에 의하면 그 위험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데 IFRS 17을 적용하면 시가평가, 현재 금리로 시가평가를 다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금리는 1에서 2%인데 옛날에 8%짜리를 팔아뒀으니까 그거를 지금 시가로 평가해버리면 굉장한 손해율이 발생하거든요. 마이너스, 향후에 마이너스가 발생할, 고객한테 줘야 될 돈이 너무 커서 회사에는 막대한 부채로 취급되는 그런 미리 팔아놓은 상품들이 계약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 보험사 대표는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IFRS 17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내는 제도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IFRS 17에 대응하려면 자본금을 넉넉히 쌓으면 물론 됩니다. 그러나 보험산업의 성장세가 둔해진 상황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증자가 말처럼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물론 이게 보험회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겠죠. 하지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의 시가를 반영한 재무평가는 사실은 일어나야 될 어떤 그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우리 고객들은, 우리 일반인들은 빨리 알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험사마다 그게 계산이 안 된 회계 상황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보험사가 더 위험한지, 미래에 위험해질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예, 모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딱 발표하면 내가 생각했던 어떤 회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미래에 발생할 부채가 너무 많구나. 그러면 이 회사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FRS가 이런 부담도 많아서 계속 적용이 늦어지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적용을 하겠죠. 그러면 금융회사들은 지금부터 굉장히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현실에서 보험회사들은 금리 높은 그 유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 판매 비중을 굉장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상품들의 판매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IFRS 17 적용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제도 도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중간중간 단어 설명하면서 또 이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보험사들이 이 IF17을 적용하면 지급 여력 비율이 낮아져서 자본 확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이 또 뭔지 보겠습니다. 지급 여력 비율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공부 우리가 지금 킥스라는 영어 공부를 했었고요. IFRS 17이라는 영어 공부를 했었고 이제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영어 공부를 하겠는데 중요한 순서는 뒤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용어는 지급 여력 비율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FRS 17이 어떤 핵심 내용인지 그런 것들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급 여력 비율이란 내용 볼게요. 첫 번째 단락. 은행의 BIS 비율인데 BIS 국제결제은행 그러니까 BIS 자기자본 비율처럼 은행에는 BIS 비율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BIS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죠. 그거는 그 은행의 비율이고요. 일단 지급 여력 비율은 이제 보험사 건데 여기 보시면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 보험사가 보험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는다라는 보험을 만약에 다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계약자가 만약에 정말 우연히 다 죽었어. 그러면 이 돈을 정말 다 지급할 수 있는지를 그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김해에서 비행기가 산에 부딪혀서 사고가 난 사건이 있었죠. 그때 대부분 사망을 했죠. 그래서 탑승자가 다 사망을 했는데 그들에게 보험금이 다 지급이 됐거든요. 그렇게 사망자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사망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그럴 때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계약자 전체가 무슨 일이 발생해서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해도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수치화한 겁니다. 그래서 요구 자본에서 가용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험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표현할 때 지급 여력 비율이 몇 프로인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몇 프로인가요? 100% 이상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두 번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생보사의 지급 여력 비율은 순재산을 책임 준비금으로 나눈다는데 순재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플러스 내부 유보 자산입니다. 이게 순재산인데 순재산을 책임 준비금으로 나누지만 손보사는 적정 잉여금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책임 준비금으로 나누든 적정 잉여금으로 나누든 지급 여력 비율이 100%이면 모든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100% 밑으로 떨어지면 자본금 증액 요구 등 적기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 여력 비율이 100%이면 모든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기억해 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지급 여력 비율이 무엇인지 기억을 이제 하셔야겠죠. 예. 용어를 우리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기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용어 공부부터 이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돌아와서 킥스 시행 시기가 IFRS 17과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독립적으로 결정되지만 사실은 IFRS 17 시행 시기가 미뤄짐으로써 킥스 시행 시기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킥스 도입 생보사가 장수 위험이 킥스 도입으로 인해서 생보사의 장수 위험이 5조 이상 증가한다. 고령화를 대비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킥스에는 장수 위험까지 반영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또 굉장한 위험 요소로 반영되는데 상세 설명 보겠습니다. 오는 2021년 도입 예정인 신지급 이제 2021년 도입 예정인데 이게 지금 2022년, 2023년 계속 미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지급 여력 제도인 킥스가 장수 위험을 반영키로 하면서 생명보험회사의 요구 자본이 5조 원 가량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수 위험이란 뭐냐면 오래 살 위험입니다. 나중에 또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 공부를 할 건데 장수 위험은 오래 살 위험입니다. 생명보험 중에서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 연금 상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객이 피보험자가 사는 그날까지 연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연금을 줘야 되니까 오래 살면 계속 돈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위험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보험 부채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회계 제도 변화에 따라서 보험사의 자본 확충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고령화 등 사회 여건 변화도 보험사의 자본 부담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 30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장수위험 측정 결과 요구 자본이 평균 4조 6천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산업의 요구 자본은 13.6%나 더 늘어난다. 요구 자본이 늘어나는 데 따라서 가용 자본, 지급 여력 금액을 늘리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관리 기준인 지급 여력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당연히 그 장수 위험을 반영을 해버리면 오래 살 위험까지 반영을 탁 했더니 부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험이 더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요구 자본은 13.6% 또 더 늘어나고 근데 회사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지급 여력 비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회사의 그런 회계 기준에 또 미달하게 된다. 그래서 킥스를 도입하고 우리가 IFRS 17을 도입함으로써 보험사의 이런 그런 그 건전성을 평가하는 그 지수들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거고 보시면 첫 번째 단락만 볼게요. 기존 RBC, 그러니까 지급 여력 비율 제도는 장수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장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았지만 오는 2021년 또는 2022년 도입 예정인 신지급 여력 제도는 생명회사의 장수 위험을 반영키로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신지급 여력 제도, 그러니까 킥스 도입은 생명회사의 장수위험을 반영키로 해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단락, 계약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위험 개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여성의 위험도가 더 낮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정에 따라서 장수위험은 최소 3조 9,100억 원에서 최대 5조 4,600억 원 수준으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단락에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경우에 가입자에게 연금 지급 의무가 있어 장수위험이 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망 시까지 연금을 줘야 되니까 오래 살면 더 위험하겠죠. 네, 그런 기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자료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킥스의 도입, 우리 또 보험회사에는 이제 위험 요소, 보험회사의 위험 요소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기사로 보는 위험관리 사례에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대해서 한번 또 그 기사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제 그 기사입니다. 연 공사보험이 7조 원이 줄줄 샌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험사기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 5월달 기사입니다. 보시면 이 밑에 내용 보실게요. 한 해 보험 사기로 인해서 보험사의 누수액은 6조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저도 사실 이 기사 보고 보험 사기가 많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한 해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사의 누수액이 6조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민영보험과 연계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약 1조 원에 이른다. 그래서 이 민영보험의 누수에 또 건강보험 1조까지, 예. 그래서 합하면 보험 상기로 7조 원의 공사보험금이 새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물론 금융당국도 보험사기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매년 적발 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엄청나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 지난 2016년에 보험사기 특별법이 제정이 됐지만 법적 한계에 직면해서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적발금의 환수 등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보험 사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평균 254명, 24억 원의 보험 사기가 매일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이 950만 원이나 하고요. 그래서 엄청난 보험 사기. 그러니까 그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짜 사고 내고, 가짜로 차 사고 내고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금 받고, 이런 것도 보험 사기거든요. 아프지 않는데 입원하고, 이런 거. 저도 이런 경우 많이 봤는데, 입원하면 나오는 보험을 가득 가입해 놓고 입원을 하는 거예요. 입원을 함부로 마음대로 시켜주냐 하면 때를 쓰는 거죠. 넘어진 척 하면서 못 걷겠다, 입원시켜달라 해서 입원하는 분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TV 보면 지나가다가 일부러 차에 부딪혀서, 그래서 보험금 다 내고, 다 보험 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데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개정에 심각하다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2017년 수사기관 보험사기 검거 인원 7,687명 중에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189명, 그 다음에 병원 관계자가 430명, 그 다음에 정비업종 종사자, 그러니까 차량 정비하는 것과 짜서 많이 하거든요. 정비업종 종사자가 146명 등 전체 인원의 10%를 차지하고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고객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사를 한번 볼 거예요. 또 사기 중에서, 보험 사기 중에서 하나 또 기사 보니까 이것도 참 최근 기사입니다. 올해 9월 2일자 기사인데요. 신생아의 도수 치료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험금 주세요 하고 이제 청구한 이 청구서를 보니까 세상에 신생아,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아기한테 도수 치료를 했으니까 도수 치료로 든 돈을 주세요 하고 청구를 한 거예요.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작년에 신생아가 6차례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건데, 도수치료가 뭐냐면 물리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도수치료 받아봤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이제 도수치료를 이제 받으러 갔는데 누워놓고 이제 이거 뼈를 만지고 근육을 풀어주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그 과격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 중에 물리치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생아가 받았다는 게 이제 말이 되느냐? 이거는 거짓말이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보험 사기, 병원과 이 환자가 서로 짰다던가, 병원의 관계인과 이렇게 환자가 짰다던가, 뭐 이렇게 이제 사기. 그러니까 요즘 병원도 잘 안 되니까 사실은 이 보험을 활용해서 고객 유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도수치료 보험금 신청하게 해줄 테니까 치료받으러 오세요. 이런 광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 사기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3조, 2014년에 4조, 2018년도에 무려 6조, 그래서 지금은 6조, 7조 이렇게까지 보험 사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금액이 뭐 1인당 뭐 한 가구당 약 28만원, 인당 11만원 정도 수준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되게 심각하죠. 이런 보험 사기로 인해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보겠지만 도덕적 해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적 해이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험회사의 위험, 이걸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보험사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또 금융당국은 이거를 또 어떻게 관리하는 어떤 법을 만들고 제재를 할 것인가. 이것도 보험사의 위험 관리의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용어 정리했었고요. 용어 정리를 미리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킥스 용어 정리했었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IFRS 용어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급 여력 비율 용어 정리는 미리 이제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그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그리고 이 보험사들의 주요 상품들 이제 소개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